이철호 아버지는 전주에서 30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시며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퇴직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모두 갚으시고 지금은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하지만 노부부 생활비는 월 250만 원 정도 필요해서 매월 100만 원씩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김영순 씨는 평생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치셨죠. 큰아들 성민이는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아내 지영 씨와 중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2019년에는 차장으로, 2022년에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둘째 딸 미경이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남편 재훈 씨와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어 학원비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막내 성훈이는 대전에서 IT 관련 사업을 하며 아내 수진 씨와 고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세 자녀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 부모님께는 명절에만 얼굴을 뵈곤 했습니다. 특히 추석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하면 항상 이런 대화가 오갔거든요. 아버지, 이거 용돈이에요. 아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용돈만 넣었어요. 다음에는 넉넉히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됐다. 그냥 넣어둬. 너희 형편도 어려운데. 그러면 자식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다음 추석에 꼭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인 2014년 추석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성민이는 갓 결혼해서 서울에 집을 장만했어요. 3억 원이나 하는 아파트를 대출로 산 터라 4달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었죠. 추석 당일 전주 부모님 댁에서 차례를 지낸 후였습니다.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 용돈이에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철호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는 연금도 나오고 별로 쓸 데도 없으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도 명절인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성민아, 집을 장만했다며. 어떻게 장만했냐? 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형편이 어렵네요. 성민이의 대답에 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이 돈은 너희가 더 필요할 것 같구나. 넣어두거라. 성민이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사실 그 10만 원도 아까웠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 추석에는 넉넉하게 드릴게요. 알겠다. 천천히 해라. 하지만 저녁 식사 후 아버지는 성민이 딸인 7살 지은이를 불러 몇만 원을 용돈으로 주셨어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와, 할아버지, 감사해요. 결국 부모님이 받으신 용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오히려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 50만 원은 모두 부모님 돈으로 나갔죠. 그날 밤 아버지는 작은 수첩에 이런 글을 적으셨습니다. 2014년 추석 성민이가 10만 원 준 걸 돌려주니 다음엔 넉넉히 드린다고 했다. 내가 먼저 물어봤지만 마음이 복잡하다. 손녀 용돈도 주었다. 결국 우리가 받은 건 없다. 추석상 차리는 데만 50만 원 들었는데 우리도 국민연금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은데. 2015년 추석, 이번에는 둘째 딸 미경이 차례였어요. 부산에서 카페를 차린 지 1년째인 미경이는 사업이 어려웠어요. 게다가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육아비가 만만치 않았죠. 미경이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7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올해는 카페 운영이 어려워서 이것밖에. 김명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미경아 사업 초기가 어렵지.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 정말 죄송해요. 다음 추석에는 넉넉하게 드릴게요. 하지만 식사 후 어머니는 그 7만 원을 미경이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줘버리셨어요. 민수야, 준수야, 할머니가 용돈 줄게 둘이 나누어 가져라. 와, 할머니 고마워요. 그날 추석상을 차리는 데는 60만 원이나 들었어요. 한우, 전복, 각종 나물과 전 재료비까지 모든 비용을 부모님이 감당하셨죠. 그날 밤 아버지의 수첩에 또 한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2015년 추석 미경이가 7만 원 주고 다음엔 넉넉히 드린다고 했다. 그 돈도 손자들 용돈으로 줬다. 추석상 차리는데 60만 원 들었는데 첫째는 10만 원 주고 둘째는 7만 원 주고 다 손자 손녀들 주고 나니 우리 손에 남는 건 없다. 2016년, 2017년, 2018년 해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막내 성훈이는 IT 사업 투자금 때문에 7만 원만 드리고 다음엔 50만 원 드릴게요. 성민이는 여전히 대출금 때문에 10만 원만 드리고 다음엔 100만 원 드릴게요. 미경이는 카페 확장 비용 때문에 7만 원만 드리고 다음엔 정말 많이 드릴게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적은 돈마저 전부 손자 손녀들 용돈으로 다시 돌려주셨어요. 매년 다른 핑계였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다음 추석에는 넉넉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에는 해마다 더 자세한 가계부가 적혀갔습니다. 받은 용돈 총 24만 원, 손자 손녀들에게 다시 준 돈 24만 원, 실제로 받은 돈 0원, 추석상 비용 60만 원, 교통비 지원 20만 원, 선물값 15만 원, 총 지출 100만 원,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는 생활비 250만 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다. 연간 1200만 원씩 빚이 늘어간다. 2019년 추석, 아버지는 이미 70세가 되셨어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고, 어머니도 무릎이 아프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었죠. 그해 추석에도 세 자녀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성민이는 딸 교육비 때문에 15만 원만 드리고, 다음엔 50만 원 드릴게요. 미경이는 둘째 아들 학원비 때문에 10만 원만 드리고, 다음엔 30만 원 드릴게요. 성훈이는 사업 확장 자금 때문에 10만 원만 드리고, 다음엔 100만 원 드릴게요. 하지만 그날 저녁 부모님은 그 35만 원을 또다시 손자 손녀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 줄게. 열심히 공부해라. 추석상을 차리는 데는 그해 물가 상승으로 80만 원이나 들었어요. 게다가 자식들 교통비 지원, 선물값까지 합치면 120만 원이 넘게 나갔죠. 아버지는 그날 밤 수첩에 이런 글을 적으셨어요. 2019년 추석 벌써 6년째다. 받은 용돈 총 35만 원. 손자 손녀들에게 다시 준 돈 35만 원. 결국 우리가 받은 건 0원. 추석 비용만 120만 원 넘게 나갔다. 자식들이 모두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다음에 넉넉히만 반복한다. 성민이는 차장으로 승진했다고 했고, 미경이는 카페가 안정되었다고 하고, 성훈이는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여전히 핑계만 늘어놓을까? 우리는 매월 100만 원씩 빚을 지며 버티고 있는데, 아파트 담보대출이 이제 6천만 원이 넘었다.
원금과 이자 갚느라 허덕이고 있지만 자식들에게는 말할 수 없다.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했어요. 영상통화로만 추석 인사를 나눴는데, 그때도 자식들은 말했죠.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서 용돈은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다음에는 꼭 넉넉하게 드릴게요. 하지만 계좌로 온 용돈은 세 자녀 합쳐서 겨우 30만 원이었어요. 부모님은 그 돈마저 나중에 손자 손녀들 온라인 수업용 태블릿 사주는데 다 써버리셨죠.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핑계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아버지의 수첩에는 해마다 더 정확한 가계부와 함께 깊어지는 서운함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다 받은 용돈 총액 약 300만 원. 손자 손녀들에게 다시 준 돈 300만 원. 추석 비용 총액 약 800만 원. 그동안 매월 부족한 100만 원씩 10년간 대출로 충당하며 살았다.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이 1억 2천만 원까지 늘었다. 매월 원금과 이자만 90만 원씩 나간다. 이제 생활이 너무 어렵고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성민이는 부장이 되었고 미경이 아이들은 다 커서 학원비도 안 들고 성훈이 사업도 성공했다는데 왜 아직도 용돈은 다음에 넉넉히일까? 내 자식들이 이렇게 차가울 줄 몰랐다. 우리가 파산 직전인 걸 자식들은 모르고 있다. 그리고 2024년 8월, 이철호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자식들에게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건강하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의 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 수첩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2024년 9월 15일, 추석을 일주일 앞둔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철호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지 사흘이 지났어요. 전주 부모님 집에 모인 세 자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민이가 아버지 서재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갈색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시던 만년필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둘째 딸 미경이가 다가왔어요. 오빠 뭔가요? 아버지가 뭔가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막내 성훈이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일기장인가요? 성민이가 수첩을 펼치는 순간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2014년 9월 추석이라는 제목 아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성민이가 10만 원 주고 다음엔 넉넉히 드린다고 했다. 그 돈은 돌려주고 손녀 지은이 용돈도 줬다. 결국 우리가 받은 건 없다. 추석상 차리는 데만 50만 원 들었는데. 성민이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미경이가 성민이 어깨 너머로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오빠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성훈이가 급하게 다가와서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우리가 드린 용돈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건 아니겠지? 하지만 성민이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그들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2015년 추석 기록이 나왔어요. 미경이가 7만 원 드리고 다음엔 넉넉히 드린다고 했다. 그 돈도 손자들 용돈으로 줬다. 추석상 차리는데 60만 원 들었는데 첫째는 10만 원 주고 둘째는 7만 원 주고 다 손자 손녀들 용돈으로 주니 우리 손에 남는 건 없다. 미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이런 걸 다 적어 놓으셨다고? 성훈이가 급하게 다가와서 수첩을 뺏어들었어요.
내 이름도 있나?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추석 성훈이가 7만 원 드리고 다음엔 50만 원 드리겠다고 했다. 사업 투자금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 7만 원도 성훈이 딸 유진이 용돈으로 줬다. 세 자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첩을 다시 성민이가 받아들고 계속 넘겨보았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해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적은 용돈을 드리고 다음엔 넉넉히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자식들. 그리고 그 돈마저 손자손녀들에게 돌려주시는 부모님.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랬나? 매년 똑같은 핑계를 대고, 매년 똑같이 다음에 넉넉히라고 말하고. 미경이가 수첩의 2018년 부분을 읽으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미경이가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큰 아이는 이미 대학생이고 작은 아이도 고등학생이다. 학원비가 그렇게 많이 들까?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성훈이도 자신의 기록을 발견했어요. 2019년 성훈이가 사업 확장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니 새 차를 샀더라. BMW 520 7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부모님께는 10만 원만 드리다니. 세 자녀는 그제서야 아버지가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는지 깨달았어요. 미경이가 수첩 뒷부분을 넘겨보다가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어요. 2018년부터는 아버지가 더 자세한 가계부를 적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월 생활비 250만 원, 국민연금 150만 원, 부족분 100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로 매월 100만 원씩 충당, 연간 1200만 원씩 빚 증가, 2019년 누적 대출 6천만 원, 2020년 누적 대출 7,200만 원, 2021년 누적 대출 8,400만 원. 성훈이가 수첩을 빼앗으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대출을 받으셨다고?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2022년 성민이는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기뻐했다. 미경이는 아이들이 커서 학원비가 안 든다고 했다. 성훈이는 사업이 잘 된다고 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용돈은 다음에 넉넉히일까? 담보대출이 9,600만 원까지 늘었는데 2023년 자식들은 모두 형편이 나아졌는데 여전히 핑계만 늘어놓는다. 담보대출 1억 800만 원. 매월 이자와 원금이 85만 원 이상 나간다. 생활이 너무 어렵다. 빚의 굴레에 들어간 것 같다. 동사무소에 가서 하소연했지만 집이 있고 연금이 나와서 복지 혜택은 어렵다오. 미경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머나 아버지가 빚을 지고 계셨다고? 성민이는 더 읽어보다가 마지막 기록에서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2024년 8월 담보대출이 드디어 1억 2천만 원을 넘었다. 매월 원금과 이자 90만 원씩 나간다.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는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이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다. 자식들에게도 말할 수 없다. 이번 추석도 또 다음에 넉넉히라고 할 텐데. 세 자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어요.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억 2천만 원 그게 진짜야? 성훈이가 수첩을 다시 뺏어서 계산해보기 시작했어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7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 7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맞네. 미경이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1억 2천만 원 빚을 지고 계셨다고? 성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이게 진짜야? 아버지가 정말 1억 2천만 원 빚을 지고 계셨다고? 성민이는 수첩을 붙잡고 계속 읽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이 있었거든요. 2024년 9월 10일 가슴이 너무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하지만 병원비도 없다. 이번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들은 또 다음에 넉넉히라고 할 텐데. 이제 정말 한계인데 쉬고 싶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5일 전 기록이었어요. 미경이가 수첩 사이에 끼워진 종이 쪽지들을 발견했어요. 은행 대출 잔액 통지서였습니다. 전주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1억 2,054만 원. 대출 상환 연체가 되기 시작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걱정이 된다. 자식들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다. 부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어디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성민이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알아? 왜? 확인해봐야겠어, 정말인지. 성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쓰시던 비밀번호, 우리 생년월일 조합 아닐까? 몇 번의 시도 끝에 통장에 접속할 수 있었어요. 잔액은 23만 원이었습니다. 이체 내역을 보니 매월 은행 대출 90만 원씩이 자동 출금되고 있었어요. 미경이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만약 이 수첩을 읽게 된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한 번이라도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10년간 1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살았지만 너희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다. 다만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받을까봐 혼자 끙끙 앓았다. 이제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제발 용돈은 마음으로 주는 거라는 걸 기억해라. 세 자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성민이가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미경이는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오빠, 우리가 정말 이런 자식들이었어? 성훈이는 벽에 주먹을 쳤어요. 내가 뭘 한 거야? BMW 7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아버지께는 10만 원만 드리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성민이도 자신을 때리며 말했어요. 연봉이 8천만 원이 넘는데 부모님께는 15만 원만 드리고 나는 정말 인간이 아니야. 미경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카페 월 수익이 500만 원이 넘는데. 그런데도 계속 핑계만 대고. 아버지가 빚을 지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그때 성민이가 수첩에서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어요. 병원 진료비 고지서였습니다. 심장내과 정기검진 미납 금액 15만 원. 당뇨 검사 미납 금액 8만 원. 혈압약 처방 미납 금액 3만 원. 아버지가 병원비조차 제때 내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훈이가 그 고지서를 보며 절규했어요. 병원비도 못 내고 계셨다고? 우리가 용돈 제대로 드렸으면, 우리가 진심으로 모셨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성민이는 아버지의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어요. 성민이가 지난달에
아이 과외비 200만 원 든다고 전화했다.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싶었지만 우리도 대출 갚기가 벅차서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성민이가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을 것 같다. 성민이가 그 메모를 보고 기억했어요. 몇 달 전에 아버지께 딸 과외비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일을요. 그때 속으로 부모님이 인색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는 도와주고 싶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된 용돈도 안 드려서. 미경이도 비슷한 메모를 발견했어요. 미경이가 카페 확장 자금 때문에 고민한다고 했다.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 형편으로는 미안하다. 성훈이가 사업 자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다. 예전 같으면 적금이라도 깨서 도와줄 텐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다. 세 자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못하신 것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여유가 없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유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들 때문이었다는 것도요. 성민이가 마지막으로 수첩의 끝부분을 읽었어요. 내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다.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아버지,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라고 말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10년을 기다려도 그런 말은 들을 수 없었다. 자식들은 계속 자신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만 했고, 부모는 늘 이해해야 하는 존재였다.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해주면 좋겠다. 세 자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성민이가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미경이와 성훈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성훈이는 벽에 주먹을 치며 절규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그때 어머니 김영순 씨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온 거였죠. 얘들아,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세 자녀는 어머니를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대출 받으신 거 아셨어요? 무슨 대출? 김명순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미경이가 수첩을 들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경아, 갑자기 왜 그러니?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성민이가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도 충격에 빠지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버지가 나한테는 한마디도. 어머니가 수첩을 받아 천천히 읽어보시더니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은 내가 눈치챈 게 있긴 했다. 뭘요?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밤에 자다가 자꾸 깨셨거든. 한숨도 많이 쉬시고. 가끔 자식들이 다 컸는데 라고 중얼거리시더라.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추석 때마다 너희들 오기 전에 혼자 장을 보러 가셨지. 나보고는 집에서 쉬라고 하시면서. 어떤 때는 장 보고 오시면 2시간씩 차 안에 앉아 계시더라. 왜요? 용기를 내려고 하셨나 봐. 너희들한테 솔직하게 말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올 때마다 또 괜찮다. 우리는 괜찮으니까
여의가 써라라고 말씀하시더라. 나는 왜 그러시나 궁금했는데. 어머니가 수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봐라. 2020년에 적어 놓으신 글. 그곳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차마 말할 수가 없다. 성민이는 승진 스트레스로 머리가 하얗게 새고, 미경이는 카페 일로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고, 성훈이는 사업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것 같다. 이런 자식들한테 어떻게 아버지도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나. 차라리 내가 혼자 끙끙 앓는 게 낫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너희들이 힘들까봐 혼자 다 감당하신 거였구나. 성민이가 제일 먼저 어머니 앞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성민아, 10년 동안 매번 거짓말했어요. 다음에 넉넉히 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받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민이의 고백이 계속되었어요. 제가 부장이 된 건 3년 전이에요. 연봉이 8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10만 원, 15만 원만 드리고 정말 부끄러워요. 미경이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카페가 안정된 건 5년 전이에요. 지금은 월 순수익이 500만 원 넘어요. 그런데도 계속 핑계만. 성훈이는 아예 바닥에 엎드려 절하듯 사과했어요. 어머니, 저는 인간도 아니에요. 제 사업이 성공한 건 5년 전이에요. 지금은 연매출이 20억이 넘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몇만 원만 드리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자식이었어요. 어머니는 세 자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너희들 정말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성민이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아버지 빚부터 당장 갚을게요. 그리고 어머니 생활비도 저희가 책임질게요. 미경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성훈이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아버지 대출 전액 상환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매월 생활비 200만 원씩 드릴게요. 저희 셋이 나누어서.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문제였지. 그래도 어머니,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세 자녀는 그날부터 정말로 달라졌어요. 성민이는 바로 다음날 은행에 가서 아버지의 담보대출 1억 2천만 원을 전액 상환했어요. 미경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게 했고 필요한 모든 치료비를 부담했어요. 성훈이는 어머니 명의로 매월 생활비 100만 원이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했어요. 2024년 추석,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이번 추석은 달랐어요. 세 자녀는 추석 3일 전부터 전주에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성민이 가족, 미경이 가족, 성훈이 가족이 모두 일주일 동안 할머니 댁에 머물렀거든요. 추석 전날 밤, 어머니와 세 자녀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민이가 아버지 영정을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철이 들었어요. 미경이가 아버지 수첩을 들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 수첩 평생 간직할게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꼭 보여줄게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훈이는 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대고 울었어요. 아버지,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씀 못 드린 게 제일 후회돼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날 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다. 어머니,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거든. 뭐라고 하셨어요? 언젠가는 우리 자식들도 깨달을 거다. 부모가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하는지. 그러셨어. 어머니의 말씀에 세 자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추석 당일 아침, 세 자녀는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차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요. 성민이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전주 한우를 준비했고, 미경이는 아버지가 즐겨 드셨던 홈메이드 송편을 직접 만들었어요. 성훈이는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막걸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차례를 지낸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가족 같다. 어머니, 지난 10년간은 명절 때만 만나는 친척 같았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다. 그날부터 세 자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민이와 성훈이는 매주 주말마다 전주에 내려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미경이는 아예 부산 카페를 정리하고 전주로 이사를 와서 어머니 근처에서 새 카페를 열었어요. 2025년 추석,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어요. 전주 부모님 댁은 이제 정말 따뜻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새 가족이 모여서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손자 손녀들도 이제 달라졌어요. 할머니께 용돈을 받으면 할머니 고마워요. 저희가 커서 할머니께 용돈 드릴게요라고 말했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손자 손녀들을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이제야 우리 집이 집 같다. 그의 추석 차례상은 더욱 풍성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성민이가 어머니께 봉투를 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용돈이에요. 얼마나 들었니? 100만 원이에요. 진심을 담았어요. 어머니가 봉투를 받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성민아,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미경이와 성훈이도 각각 100만 원씩 드렸어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정말로 받으셨어요. 얘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아버지 무덤에 성묘를 갔어요. 성민이가 아버지 묘 앞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철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정말 죄송하고 사랑해요. 미경이가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국화꽃을 올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훈이는 아버지 수첩을 가슴에 품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 수첩은 저희 집안의 가보가 될 거예요. 후손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전해줄게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것 같다. 어머니,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 2025년 겨울, 성민이는 아버지의 수첩을 바탕으로 작은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은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 책에는 아버지의 10년간 기록과 함께 가족의 변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성민이가 그 책을 읽어주는 동안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민이 딸 지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래요. 미경이 아들들도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는 절대 할아버지 같은 슬픔을 드리지 않을게요. 성훈이 딸 유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죠? 어머니는 손자 손녀들을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이셨어요.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에 이런 선물을 남겨주셔서. 이 이야기는 많은 가족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었죠. 진정한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지금도 전주의 그 집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은 그 집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 후손들에게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전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시니까요.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